내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대책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는 입국을 금지하기로 이런 결정을 내놨습니다.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13일 만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좀 늑장 대응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다가 지금 내린 불가피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국제사회의 대응 문제, 그것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늦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후베이성이 지금에 계신 분들만 지금 입국을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지금 확진자 분포 상황을 보면 후베이성은 한 60% 되지만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 중국에서 오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는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염 경로도 굉장히 여러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를 시켰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검토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 우리 정부가 대처했었던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불안감을 갖지 말아야 된다가 정부를 일단 믿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표현이 뭐냐면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과도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을 때 지난 발표가 과연 게 선제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다 한 상태에서 따라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이지 않다. 과연 과도할 만큼 강력한 대응이냐? 꼭 그렇지 않죠. 만약에 지금 모든 입국을 다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거는 정말 과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7일에서 10일까지가 최대 고비고 춘제 끝났고 이러면 2주 정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것이 확진 상태가 안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씩 풀어가는 그런 면에서 좀 절충적이지만은 아주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선제적 조치고 과도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주만이라도 이런 강력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비교적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좀 정부가 얘기한 대로 선제적이고 좀 과도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 조금 이런 상황일 때는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번 정부 대책 두고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후베이성 출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감염병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주에 우리 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악수 등 접촉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피하고 특히 개소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수년하도록 하는 등 방역 우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참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실합니다.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합니다. 국내 마스크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네. 뭐 악수도 못하고 앞으로 네. 총선 운동하는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민주당 그동안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정부의 어제 그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이런 네.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확진세가 그러니까 확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의심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2차, 3차에서 4차 감염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실물 경제,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든 대책을 다 내올 수 있는 건 다 지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러한 그 대책을 그러니까 이 정당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이 정치권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정쟁을 지향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그러한 좀 보여주기식. 진짜 이럴 때는 정말 좀 쇼잉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그 특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빨리 시행을 하고 그리고 조금 선언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결의안 같은 것도 지금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여야 정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도 좀 그 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먼저 청와대에다가 이러한 부분들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국민들이 뭔가 지금 이 여야가 이런 부분 합심을 하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도 뭐 초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또 황교안 대표 발언 보면은 좀 비판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마스크 부분 관련해서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들이 분개 중이다. 우리 국민이 충분히 먼저 써야 된다. 해외 판매를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마스크 사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저도 사기가 어려웠다는 거가 있다고 한다면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 1000만 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빨리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불안감이 없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요. 다만 항상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15년에 당시에 문재인 야당 대표가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무능하고 불통이고 오만이 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이 지금 똑같이 야당이 반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5년 전에 그렇게 반격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차별화되면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전에 비판했으니까 우리도 비판한다고 하면 정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늦장 대응하고 부실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면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당장 필요하면 뭐 임시국회를 열어서 뭐 원포인트에 대한 중요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통큰 정치고 국민들이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죠. 서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적절한 조치다 부실 대응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통 크게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게
최고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상황에서. 예, 야당이 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를 위해서 좀 예비비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마스크 가격이 너무 뛰어서 취약계층들이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가격을 떠나서 시중에서 지금 마스크 사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현재 업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스크 업체 운영하는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매일 하루에 저희가 전화가 제 전화 200통 옵니다, 앵커님. 예? 그 중에 진짜 한 150통 정도가 예. 그 마스크를 공급해주면 초기에는 500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1,000원을 주겠다. 지금은 1,700원을 주겠다까지 올라가 있죠. 해당 적정한 출고가는 저희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본다면 예. 600원에서 1,000원 사이입니다. 1,700원까지 줄 테니 나한테만 팔아라 이러는 거예요? 나를 먼저 좀 달라. 심지어는 120억을 예. 저희 회사 통장에 꼽아준다는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인들인가요, 제가- 주로? 그게 대부분 수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데 한 번에 120억을 넣어줄 테니까 우리한테만 물량을 먼저 달라 이런 요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그 상황 자체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물량을 좀 선구매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종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독점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속셈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앞서 뭐 한교안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한 수출 자세를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예. 부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생산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그러니까 민간 베이스로 이렇게 수출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보건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업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중국의 그 보건당국이 물량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예. 그러한 식의 방식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예,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어제 정부가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 얘기했는데 처벌 기준이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20억씩 한 번에 주겠다 이런 업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브로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인으로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뭐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러한 엄포를 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당히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그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어떠한 공권력이 그걸 갖다가 앉아서 자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식의 치료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상당한 정부의 공권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이런 상술에는 징벌적인 어떤 그 벌금을 매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뭐 나쁜 상술과는 반대로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박광렬 앵커가 그 모습들 정리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 조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자, 먼저 공용 공간의 자발적인 사례를 보겠는데요. 네, 아파트 공용 현관문 도어락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 버튼까지 꼼꼼하게 소독했다는 글, 경기도 평택과 화성의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또 입주한 상가 건물 공용 공간을 소독했다는 글과 인증 사진이 함께 올라왔고 훈훈한 댓글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도 화제입니다. 한 대학생이 만들었는데 이용자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를 점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접촉자 숫자까지 표시했습니다. 만약 더 상세한 정보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주어진다면 더 정밀한 제작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방역 제품 품귀 현상 속에 손 소독제나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소독제를 보면 200ml 시럽병에 에탄올 160ml를 넣고 나머지 40ml를 물로 채운 다음에 보습 효과를 위해서 글리세린을 넣어주라는 식인데 대한약사회 측도 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격리 중인 우한 교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 노약자와 아이들, 임산부를 먼저 태웠으면 한다면서 약자를 우선시하는 시민의식을 보였고요. 또 자원에서 탄 비행기 승무원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습니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나 어린이들 먼저 가는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승무원분들도 이렇게 고글이나 방호복 같은 거 이런 거 착용하고 계셨는데 불편하실 텐데 경호처럼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속으로. 여기에 처음에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따뜻하게 자신들을 맞아준 아산과 진천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죠. 믿어주시니까. 네. 처음에 버스 타고 오면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상 오면서 보니까 주민분들 10분 정도 나와 계셨던 것 같은데 전부 환영해 준다고만 적혀져 있으니까.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 뒤 우한에서 귀국을 했고 또 열이 나서 약까지 먹었는데도 영화관이나 대형마트를 방문한 사례는 다소 안타깝습니다. 입국 당시에 증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좀 더 주의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인데요. 정부의 철저한 대응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볼 때마다 참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한 게 무료로 코로나 지도, 그러니까 그 확진 환자들 동선을 따라가는 걸 이게 대학생이 만들어서 지금 무료로 배포한 상황이고 지금 박광렬 앵커 얘기해 줬듯이 손 세정제를 만드는 법, 마스크를 만드는 법들을 직접 제작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시민의식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발휘했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저게 바로 민생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근데 예. 우리 정치는 공허한 담론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너무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왜 도덕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이 굉장히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요. 매점매석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거는 도덕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네. 않은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성숙한 시민 의식 속에서 그거를 제어하고 같이 함께 공동체를 번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확산된다면 저는 조기에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위험성도 우리가 네. 조속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우한 교민들 이틀에 걸쳐서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 입국 과정을 도왔던 우한에 있던 경찰 영사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마지막 전세기에 333명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보면서 조금 짠하던데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수고로움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정다운 이 영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분이 아마 경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 주재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데 여기서 경찰을 일하다가? 지금 저희 영사관에 하니까 경찰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데 이분이 또 가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부인과 또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지금 가족들만 태워 보내고 본인은 돌아오면서 펑펑 울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래도 그러니까 지금 총영사관 직원이 총 9분인데 총영사가 비어 있기 때문에 8분인데 8분 전부 다가 지금 다 현지에 머무르면서 나머지 남아 있는 교민들에 대한 또 이 여러 가지 교민 안전 보호 이런 영사 업무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의 전세기를 통해서 지금 한 700명이 넘는 교민들을 태워 보내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소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다운 영사의 글을 보고 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있더라고요. 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좀 짠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좀 뒤따라가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준 네.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 지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YTN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시면
지금 부정평가가 늘어서 50.3%를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는 더 하락을 했었는데요. 김영주 교수님, 크게 보면은 이유를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에 있는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또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 연휴가 27일 날 끝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설 민심이 반영된 거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설 민심 밥상 위에 오른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경제 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권의 예.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등 뭐 연재를 영입했는데 영입한 사람이 생각보다도 전혀 다른 우리가 방향으로 나온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2천만 명이 이동을 하면서 전 정황에 대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나름대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를 말고요. 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오차 범위를 뭐 이제 넘었을 정도 간등한 조사도 있고 네. 지난주 뭐 금요일 날 했었던 한국갤럽 조사는 그건 굉장히 많이 예. 벌어졌거든요. 네.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20대 남성은 원래 작년서부터 대통령 후보 지도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예. 그런데 20대 여성에서부터도 네. 이제는 그 현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지가 이탈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도 맞습니다. 지지율은 굉장히 견고한 견고했었습니다. 지지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달까지만 해도요. 예. 20대 여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무려 95%였습니다. 95%였어요. 5% 빼고는 다 아니 지지한 다 지지한 거군요. 거죠. 그런데 예. 지금은 5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반토막이라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2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권에 있어서의 정체성과 도덕성과 개혁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나름대로 대하고 타협하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0대 같은 경우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 작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특권과 반칙을 혹시 우리 정부가 범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뭐 몇 사람 영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근본적 처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20대의 민심 위반 그리고 이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을 정부 여당이 조금 새겨들어야 될 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설 밥상 위에 오른 민심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갈등 네. 그리고 검찰 인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교안 대표를 뛰어넘고 2위로 올라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나를 좀 빼달라 이런 요구를 뒤에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가 검찰 일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야 간의 공방 자체가 아마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았던 것이겠죠. 또 어떻게 좀 더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지난 가을에 상당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대전이 아마 그 연장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여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취임하자마자 정강스카처럼 검사장 인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이 일종의 보완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권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인사를 통해서 사실을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상당히 불만적인 섞인 여론들이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여당에 대한 이 불만적인 시선들이 그 대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이 제일 야당인 보수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또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모이진 측면도 있다. 네, 그런 생각도 이 있다. 얘기의 연속선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주부터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도 빠지고 한국당도 빠지는 뭐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고 오늘 YTN이 한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지금 YTN 여론조사에서는 13%까지 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33%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기존의 정당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56%. 56%, 절반이 넘는 절반이 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까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여론조사입니다. BTS를 한 번 더 보죠.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 쉽게 표현해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다음에 여당 후보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당 후보끼리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야당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하신가 물어본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1등을 각각 뒤에서 1등한 사람들끼리 가상 대결했을 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정교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 저런 식으로 뭉뚱그러지 다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인기 투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32.2% 나오고 이재명 4.6 그리고 5.6 박원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합치면 얼마냐? 42.2%예요. 그리고 나머지 58%는 야당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식의 여론조사 방식은 야당 절대로 후보 지지하지 않는다. 예, 예. 하지 말고 그리고 예.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한번 과거에도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반기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집어넣어가지고 반 총장이 나 놓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좀 더 성숙한 나름대로 조사 방식을 좀 택할 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무당층 민심을 좀 잡아보겠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4번째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어제가 4년 전에 국민의당 창당했던 날과 같은 날이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죠. 예. 예. 아마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비빌 언덕이 아마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당층. 무당층이 일종의 제3지대 중도의 정당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흡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근데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과연 무당층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을 선택할 것인가 부분은 지켜볼 대목인데요. 어제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일종의 처방은 솔깃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솔깃하다. 무당층 예. 입장에서는 과연 약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지금 거대 정당들끼리 아주 극한적인 대결, 그리고 그런 대결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탈이념, 탈진영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정당, 그리고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정당, 블록체인을 동원한 혁신정당 이런 부분들은 시대 추세하고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의 실험이 아마 무당층 입장에 과연 지속 가능할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분이 4번째 정당을 지금 창당하는 겁니다. 이 2011년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선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때부터 뭔가 정치적으로 하려 하다가 항상 독자적인 네. 길을 가려고 하다가 기존 세력과 손을 잡는 모습이 반복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러다 꼬꾸러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과거 8년 전과 같은 그런 적의 국민적인 시선을 모으기는 아직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당을 창당에 시간이 너무 좁다는 거죠.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70여일 남았나요? 70여일 남았죠. 그렇죠. 예. 김병조 교수님 그 4년 전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짧게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지금 하셨을까요? 정당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3대 지향적으로. 국민들은 정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당층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 같았으면 정치는 정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정책.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면 청년 일자리가 100만 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너무 담론 정치 쪽으로 빠졌다. 다만 이제는 진짜 좀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구체성을 가져야 제안이 된다. 나와야 그런데 된다. 다만 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요. 몇 석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안철수 의원이 정당을 전 의원이 만들면
득표력을 과연 얼마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궁금해요. 예, 그거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다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제3세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부분 속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번 총선에 그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의 희비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한간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피하고 텃밭을 험지로 포장하여 당선 가능한 험지를 골라 찾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게 아닌데. 네. 먼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검증의 결과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이 안 나갈 거다 처음에 예상을 하셨는데 돌고 돌아서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아마 본인도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아마 냉철하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본인이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검증위에서 여러 번 보류가 됐을 때 자신의 처지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올린 글을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효과가 상당히 그 뭡니까 반감되는 일종의 역풍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중권 전 교수가 아주 뭐 속된 표현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여론 자체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한 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승리를 낙관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망이 그렇지 않다. 네. 상당히 지금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아마 자칫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걸을 수도 있다.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선당우사의 생각을 예.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설사 이 지금 검증위를 통과해서 경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선거판을 그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신의 그 이 정치적인 의지를 내려놓음으로써 일종의 사적생 네. 다시는 다음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예. 그러한 아주 자신 입장에서는 가감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만 해도 예비 후보로만 뛰게 해달라 했는데 오늘 불출마를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군산 지역만 보면 한석을 얻을 수는 있는데 수도권 전체에 대한 어떤 민주당 전체의 부담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본인이 억울한 점도 있지만 예. 저 정도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국회의원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부는 지금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가감한 부동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예. 그 부동산 정책이 지금 왜 부적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냐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아주 상반되고 딴 것도 아니고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정반대 방향을 간 것에 대해서 과연 적격적 판단을 내린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도전뿐만 아니라 여권 전반에 관련돼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 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뭐 예비 후보로 뛰어들어 그런 거보다도 빨리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문석균 씨도 그렇고 예. 지금 얘기하는 지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뭐 정봉주 전 의원에 관련된 것도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미투 운동과 관련된 게 지금 비례를 넘어서서 영입한 지금 후보가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서 다음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결론도 빨리 내리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빨리 내렸어야지.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이 들면 그래서 그걸 제가 말할 때 정부적 판단이라 말하는 부분이 정부적 판단이 없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적어도 이번 총선에 등판하려고 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지금 네가 가라 험지 이 권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김무성 의원 불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는데 광주에 나가라. 당에 이런 권유가 있었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에서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남에 뿌리를 둔 분이 호남에 가면 일종의 동서합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친이 전남방직의 이 기업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지역적 인연이 있다. 그런 식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강주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시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서진 정책을 한다? 호남 껴안기를 진정성을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공학은 결코 진정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내가 지금 이 지역화합, 동서화합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강주에 가서 뭐라도 하겠다고 본인이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 가라는 식의 이야기 자체는 말 그대로 정치화를 희화시키고 또 다른 정치적 불신을 자초하는 그러한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요. 한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당이 종로에 황교안 대표 대신에 정치 신인을 내보려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참 정치 못하는 거죠. 정치 못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럼 보니까 다른 서울에 있는 지역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다고 해서 바로 무슨 대권에서 낙마한다? 그렇게 맷집을 키워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중진들한테는 수도권에 나와서 험지 나가라 하면 이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종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이낙연 전 총리 한번 붙겠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 대표부터 먼저 어느 험지에 나갈지를 분명히 밝혀야. 그렇습니다. 그 이후 어느 곳이 아니라 종로 이외에는 험지가 아니에요. 자꾸만 그걸 다른 데를 찾으면 그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주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